GPS가 연결되었습니다. 김경래의 최강 시사. 여의도 신호등. 한 주간에 화제가 됐던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주간 인물 토크쇼 여의도 신호등,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태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준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 분씩 그 인물을 들고 와서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지난주에 두 분 다 파란불이었나? 빨간불이었나? 하여간 두 분 다 좀 겹쳤어요. 그죠? 오늘은 어떤 분을 들고 오셨는지 먼저 김준우 변호사님부터. 네, 저는 원래는 그 장혜영 당선자를 하려고 했어요. 네, 저 정의당. 예, 혁신위원장이 됐으니까. 근데 마침 제가 외부 인사 몫으로 혁신위원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내부자가 돼버리셨구나. 네, 그래서 공영방송, 공정방송을 위해서 장혜영 의원은 스킵하고 대선 도전을 선언한 유승민 의원으로 이제 정했습니다. 그럼 빨간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좀 파란불이죠. 아, 네. 그래요? 네. 좀 이따 얘기를 해보죠. 왜 파란불인지. 김태현 변호사님은요? 저요? 네. 저는 빨간불. 전 파란불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침 왜 시사 푸는 게 빨간불 이런 거 해야 또 운전하시면서 좀 속도 뚫리고. 빨간불이 누굽니까? 저는 이재용 부회장. 아, 이재용 부회장이요? 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여의도 이재용 부회장은 여의도가 여의도 사람은 아니죠. 서초동 신호등 해야 되는데 원래 여의도와 서초동 하나로 통합니다. 원래 증권가인가 이게 여의도 증권가 신호등이야. 근데 여의도 여기와 서초동은 하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여의도 서초동. 올림픽대로 타면 금방이에요. 자, 김준우 변호사님부터 얘기를 해보죠.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호칭을 뭐라고 해야 되나? 29일까지가 임기인데 오늘이 지금 아직 의원이구나. 오늘까지인가요? 그렇군요. 오늘이에요. 오늘까지 의원님이시죠. 네. 유승민 의원 대선을 선언했으니까 파란불이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당 내에 있는 주자 중에는 뭐 그나마 좀 대선 후보에 가장 가까운 분이라고 저는 보여지게. 현재로서. 뭐 두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당내에서는. 두 손가락은 누구예요? 원희룡 지사. 네. 동의하세요 그거? 동의해요. 네. 원희룡 지사 사실 어저께 출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제 진짜 조선일보인가 원희룡 지사 인터뷰가 나왔는데 어디 나왔어요 인터뷰에. 다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야권이 큰 뉴스가 없고 뭐 원내대표랑 김종인 비대위는 있지만 그 이제 미래를 보는 뭐 전망을 갖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전망 있고 집권 전망이 있는 야당을 좀 보여주려면 일찍 대선 행보를 하는 게 좀 저는 좋다고 봐요. 내부 경쟁이 좀 더 집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좋다고 보고 그 칼을 좀 일찍 선도적으로 잘 뽑았기 때문에 저는 그 면에서라도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옛날 얘기 좀 해볼까요? 유승민 의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거물이 됐어요? 기억나세요? 다 두 분 다? 그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랑 직접적으로 한번 부딪히기도 했고 그래서 2주 만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났잖아요. 2주는 아니죠. 좀 더 있을 거예요. 13일? 2주? 아니 좀 더 갔던 걸로 아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논란이 정확히 2주 원내대표 연설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그 국회법 개정안 그거 할 때 레이저 쏘고 공무원 연금법이랑 계약하고 배신의 정치를 나오면서 이제 물러나는 근데 거죠. 올라가면 그 박근혜 비대위 때 새누리당으로 그때 조동원 본부장 데려와서 당명 개정할 때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그때 붙었었네요. 선을 한번 그었죠. 그러니까 뭐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뭐 이랬었죠. 그때는 뭐 세게 이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그때 나갈 때도 사실은 원내대표 나간 자체가 그 당시 비박대 친박에 말하자면 대결이었기 때문에 원내대표 연설 자체로 어떤 대선 주자급으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제 무게감을 던져준 거지 탈박 비박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 연설은 명연설이라고 다들 부르더라고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유승민 의원의 정치인으로서 특히 이제 대선 주자로서의 장점, 단점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저는 장점은 일단 경제통이다. 경세가다. 요즘 뭐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 쪽은 특히 주요한 인물들이 자꾸 법률가예요. 아.
근데 이게 법률가가 의원 이런 분들? 뭐 홍준표, 황교안, 황교안 대표도 사실 원희룡 뭐 사법고시 출신이고. 그런가요? 네. 그랬구나. 검사 출신. 오세훈, 나경원. 사실은 이게 그런 법률가라서 뭐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고 선호될 수 있고 잘할 수도 있을 텐데 본인이 법률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조금 확장성이나 그런 걸 좀 보여줘야죠. 그걸 못 보여주면 딱딱한 이미지. 법치주의에 좀 딱딱한 이미지에 좀 갇힐 가능성이 있고 또 보수랑 진보랑 비교를 했을 때 보수는 좀 경제에 있어서의 좀 뭐 이렇게 좀 자신감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수가 있는데 그 면에서는 이제 경제학 박사 출신이고 KDI 연구원 출신이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그런 면에서 좀 경제가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업인 예를 들어 이명박, 문국현 안철수 이런 기업인 출신 정치인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정치의 문법과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좀 됐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한 이런 분들이 좀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재정학 책 쓰고 그런 쪽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유승민 의원이 가지는 좀 강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유승민 의원이요. 장단점 명확해요, 사실.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쪽 관계자들 물어보세요. 그래도 다음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에서 누가 제일 적수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제일 어렵겠어요?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유승민 다 그럴걸요, 아마? 홍준표 대표, 너무 좋지, 우리는. 이럴 겁니다. 그래도 유승민 의원이 제일 버거울 거. 왜? 대외적으로는 표의 확장성이 명확하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저 경제 전문가에다가 중도 개혁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막말은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럼요. 젊은 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 내로 들어오면 당내 경선이나 이런 과정에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죽으나 사나 그 뭐 태극기 보도로 지지되는 강성 지지층인데 당 내에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 유승민 대표 의원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충돌, 탄핵 문제 여기에 대한 생각들은 강성 지지층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넓힐 수 있냐 문제는 있어요. 그건 똑같은 얘기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나 미래통합당 지지자들한테 더불어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누가 제일 버거워? 물론 지금 다 버겁지만 누가 버거워? 그럼 이낙연 이럴까요? 아닙니다. 김부겸 그럴 거예요. 왜? 대구 출신이니까. 그런데 그럼 김부겸 전 장관이 당내 경선을 쉽게 뚫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장단점, 당내에서의 문제, 당 밖에서의 문제 명확하죠. 예선과 본선. 그렇구나. 유승민 의원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모습은 잘 상상이 되지는 않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원조 친박이긴 한데 비서실장 출신이고 당 대표할 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보수 정당에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인데 태극기 의미가 변질된 거예요. 유승민 의원 국방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요? 국방위원장 진짜 안 어울린다.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지역구에 비행장이 있어가지고 그 이슈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국방위원장이 국군의 행사 때 태극기 드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안 어울린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광화문에서 드는 게 안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태극기 의미가 조금 변질된 그런 부분들이 보수 정당의 아픈 부분이다. 그 말씀 드리는 거죠. 야권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원희룡 지사 얘기 나왔고 이제 유승민, 원희룡 또 누가 없나요? 더 이상은 뭐 없어요? 당내? 저에게 물어보시면 당황스럽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보면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년 대선 후보 경선 전까지는 당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뭐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홍준표 전 대표부터 시작해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대선 주자들한테 다 이제 X표 친 거거든요, 일단. 뭐 유승민 의원한테도 그 사람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어.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대선 주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미. 당내. 그리고 예전에 17년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끝났어. 그럼 당 밖에는 안철수 전 대표까지 다 X표를 친 거예요. 물론 뭐 비대위원장이니까 지금 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선 후보로 메이킹을 하겠지만 그 의사가 그냥 전부 다 시장에 통하는 건 아니겠으나 유승민 의원에게는 그런 점은 사실 좀 아픈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뭔가 하나 여러 가지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을 사석에서 만난 사람들이 전해오는 얘기를 들으면 본인이 한 3사람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당, 야당 정치인들 중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뜰 거다라는 본인의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 과연 어떻게 띄울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저는 이제 미국이지. 굳이 따지면 이제 김세연 의원 정도가 포텐셜 잠재력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음 대선에 등판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부산시청 재보궐에 나올 가능성이 그럴 높잖아요. 가능성도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제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만 남경필 그다음에 유승민 김세연 이게 다 정치인 2세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큰 틀에서 어릴 때부터 정치를 보고 배워서 그런지 뭐 밖에서 보면 또 뭐 금수저네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편에 보면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감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또 특징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나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정치에서 안 되는 건 없죠. 근데 좀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또 반대 그런 건 아니지만 미국의 뭐 샌더스 후보 같은 경우 거기는 상대도 나이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마하티르 저기 말레이시아 총리가 90인가 지금 20만 년 만에 복권했는데 말레이시아까지 가네요. 근데 이제 다른 대선과도 우리나라 정치 이제 선거에서는 보여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좀 높아요, 사실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뭐 속된 말로 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때문에 본인이 대선 나가는 거 쉽지 않다는 거 본인도 알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조금 늦게 넘어왔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 빨간불을 갖고 오신 거는 뭐 할 얘기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받고 왔는데 파란불이에요 그러면? 아니 여의도 신호등이니까. 당연히 빨간불이잖아요. 당연히 빨간불. 근데 왜 이게 여의도 신호등에 가져왔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뻔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제작진이 뭐 정치인이 아니라도 중요 인물 하면 된다. 그럼요. 여의도과 서초동을 하나로 통한다는 저의 지론. 대한민국이면 되는 거죠. 정치와 경제와 사법이 사실은 다 본질적으로 통한다는 본질적인 얘기를 지금 하신 건데. 트럼프 갖고 와도 돼요. 그럴까요? 시진핑 저기 자 어쨌든 그래 들어보죠. 빨간불 이재용 부회장. 이제 끝나지 않은 검찰 수사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수사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국정농단 사건 때도 이제 이 결국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때 들어갔다 나왔죠. 지금 아마 파기환송, 지금 뭐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파기환송심인데, 근데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어떤 뇌물 문제로 지금 재판을 받았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거는 그 이전 문제거든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뇌물 사건 같은 경우는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하기 위해서 합병하는데 국민연금에서 찬성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최순실에 뇌물을 줬다 그 문제라면 말 사주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거는 합병 절차 가기 전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 분식회계를 했다 뭐 이런 혐의 그걸 본인이 지시했다는 혐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긴 하죠. 자, 요 얘기는 이걸로 두 분 다 이게 전공이시니까 법률가시니까 이걸로 질문을 하면서 대답을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죠. 끝났어요? 아니요. 얘기를 정리해 보자고. 얘기를 뭐냐면은 요번에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것이냐, 청구를 할 것이냐, 발부가 될 것이냐, 그리고 구속이 될 재판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보면 일단 검찰의 수사 의지를 좀 항상 이제 삼성 얘기나 뭐 검찰의 수사 의지 얘기 많이 하니까 의지는 근데 높죠. 왜냐하면 사실 속된 말로 지난번 인사 때 1월 인사 때 소위 말해서 윤석열 라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갔어요. 그렇죠. 유일무이하게 거의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삼성 이 바이오로직스 담당하는 부장이에요. 중앙에. 이름이 뭐죠? LBH라고. 이모 부장. 부장까지 실명을 까는 건 그렇잖아요. 검사장 정도 돼야지. 검사장이 아직 안 됐으니까. 이 부장이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 게 예전에 국정원 댓글 때 같이 좌천됐었거든요. 댓글팀 출신이에요. 그때 기양살이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이제 특검 때 뭐 윤석열 총장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랑 같이 이제 특검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호흡을 맞췄어요. 그리고 회계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장 첫 달 때 첫 보직이 이거 담당하는 부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인사를 해보고 이거 삼바 때문에 글로 보냈구나 이렇게 봤는데 다른 윤석열 라인이라는 사람들이 다 흩어질 때 두 사람 남았구나. 그중에 한 사람 유의하게 남은 사람이라고. 그건 뭐냐면
검찰 수뇌부,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지만 인사권을 가지고 있던 법무부에서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다 강하게 수사하다는 인식이 퍼져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서 검찰의 수사 의지는 충만하다. 때에 따라서 영장을 칠 수도 있다. 다만 영장이 발부될 거냐, 그건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그리고 유죄가 나올 거냐, 그것도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이 칠 수 있는 방어막은 2개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거 자체는 저 배임도 아니고 분식회계가 아닌데 객관적인 사실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방어막은 아까 삼성 방어막. 두 번째 방어막은 왜 웃으세요? 아니. 다른 방송도 똑같이 들었거든 한번 며칠 전에. 네. 또 하나의 방어막은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첫 번째 방어막은 워낙 이제 쟁점이들이 많다고 그랬더라도 두 번째 이재용 부회장이 알고 승인했냐 보고를 받아 이 문제인데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모 방송에서 작년에 공개가 됐었어요. 그게 한 6개월은 지났거든요. 사실은 검찰이 뭔가 확실한 걸 쥐고 있다면 그때 소환을 했어야 됐어요. 사실. 근데 굉장히 질질 끌다가 6, 7개월 있다가 소환했다는 거예요. 검찰의 수사 의지는 충만한데 그건 뭐냐. 이건 확실한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추정이 된다. 그래서 제가 검찰이 영장은 칠 수도 있으나 과연 영장이 나올까? 왜? 그게 다 분식회가 죄고 삼성물산 주자 배임이고 다 그렇다 합시다. 지금 관련자들 지금 고위 임원들 다 처벌받고 기소된 상황인데 마지막 부회장 하나 남았는데 근데 소환 일자가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면 이재용 부회장한테 보고하고 오케이를 받은 확실한 물증을 확보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할 말씀 있으세요? 전 뭐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좀 재본 건 아니냐, 늦게 소환한 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좀 들어요. 항상 그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노회찬 의원이 의원직 날릴 때 검찰 떡값 명단 공개했는데 그 사람들 수사는 안 하고 노회찬 의원만 날렸잖아요. 검찰이 삼성을 항상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것 같아요. 삼성 친다. 삼성 기소한다. 핵심은 살짝 비껴간다. 이렇게 묘하게 기소한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옛날에 전환사채 때 그게 7대 6인가 갈렸을 때 진보적으로 알려진 모 대법관님이 삼성 무죄 쪽으로 이제 가다가 잡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어떤 강연자에서 물어봤더니 A로 기소했으면 자기가 유죄했을 텐데 B로 기소하니까 이렇게 무죄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미묘하게 기록을 다 보지도 못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그거랑 무관하게 지금 파기환송심 내려간 말값 이거 사실 저는 지금 그게 최종적으로 다시 대법원까지 가겠지만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구속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까지 또 관심사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가르마를 검찰이 탈 개연성도 있다. 이게 좀 미묘한 얘기를 하셨네. 방금 속보가 지금 TV 화면에 떴네요.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한다. 저건 봐야겠다. 궁금하네요. 무슨 얘기할지.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정의당 갖고 오셔도 돼요. 밝히고 얘기하시면 되지 뭐. 나 이런 사람이다 이러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의도 신호등 김준우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8분입니다.